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이더리움 설명서 3권. 이권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명된 요청서를 보낸다. 좋아요. 그럼 오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요청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실행되는 걸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트랜잭션이라는 서명된 요청서가 네트워크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누가 계산을 하고 누가 그 결과를 확정하고 왜 전 세계가 그 결과를 똑같이 믿게 되는지. 오늘 3권은 이더리움 세계 컴퓨터의 엔진룸으로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 줄여서 EVM.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아, 이더리움은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같은 답을 내는 컴퓨터구나. 자,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EVM을 한 줄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EVM,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공용 계산기.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내 컴퓨터 한 대에서 실행합니다. 회사 서비스는 회사 서버에서 실행하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반대로 갑니다. 한 대에서 실행하지 말고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들이 똑같이 실행하자.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그냥 서버 하나 두면 빠르고 싼데요? 맞습니다. 한 대에서 실행하면 빠르고 싸요. 하지만 그 한 대를 믿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기록을 바꾸거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멈출 수도 있죠. 이더리움이 원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방향을 택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입력을 받으면 같은 결과를 내게 만든다. 이게 EVM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확인 질문. 내가 버튼을 눌러 만든 요청서가 전 세계에 복제되어 실행된다면 누가 몰래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진다. 이 감각을 잡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에서 트랜잭션을 서명된 요청서라고 했죠. 그럼 EVM은 그 요청서를 받아서 무엇을 보느냐? 초보 버전으로는 딱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누가 보냈는지. 둘째, 어디로 보냈는지. 셋째,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넷째, 얼마나 일을 시킬 건지. 다섯째, 그 일을 위한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지. 누가는 from, 보낸 사람 주소입니다. 어디로는 to, 받는 주소 또는 컨트랙트 주소입니다. 무엇은 데이터, 실행할 기능과 값들입니다. 얼마나 이르는 가스 한도입니다. 비용을 낼 의사는 가스 가격 같은 우선순위 신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5가지가 들어오면 EVM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 요청서대로 계산을 해볼게. 근데 계산이 너무 길어지면 멈출 거야. 왜냐하면 가스가 한계니까. 그리고 혼잡하면 줄을 설 수도 있어.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에서 실행은 무조건 제한된 계산입니다. 무한히 돌아가면 멈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이 요청서가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는지 허용 범위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확인 질문. 가스는 사용료이면서 실행의 제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 감각을 잡으면 트랜잭션 실패가 왜 생기는지도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이제 EVM이 계산을 할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의 핵심,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을 이해할 때 대부분이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태, 스테이트입니다. 상태를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장부 스냅샷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주소의 잔액은 얼마다. 이 주소가 특정 토큰을 쓸 수 있게 허락해준 한도는 얼마다. 이 컨트랙트에 예치된 총 금액은 얼마다. 이 컨트랙트가 기억하고 있는 값, 예를 들면 이자율은 얼마다. 이 NFT의 소유자는 누구다. 이 모든 현재 값이 모여서 이더리움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실행된다는 건 이 상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송금을 하면 잔액이 바뀌고, 승인을 하면 허락 한도가 바뀌고, 예치를 하면 컨트랙트 저장값이 바뀌죠.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그럼 이 상태를 누가 들고 있나? 정답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자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한 사람이 장부를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장부를 갖고 모두가 같은 규칙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 중간에서 나만 다른 장부를 들이밀면 다른 사람들 장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근데 전 세계가 같은 장부를 들고 있으면 그거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확장성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4권에서 더 깊게 다룰 거고, 오늘은 일단 핵심만 기억하고 갑니다. 상태가 신뢰의 뿌리다. 하지만 상태가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자, 이제 상태를 EVM이 어떻게 바꾸는지 실행의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랜잭션 하나가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줄이면 4단계입니다. 첫째, 요청서를 받는다. 둘째, 계산을 한다. 셋째, 규칙을 확인한다. 넷째,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먼저 요청서를 받습니다. 서명이 유효한지, 기본적인 형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계산합니다. 요청서 데이터에 따라 컨트랙트 함수를 실행하거나 잔액 이동을 계산하거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규칙을 확인합니다. 가스 한도 안에서 끝났는지, 잔액이 충분한지, 컨트랙트가 요구하는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조건이 다 맞으면 기록을 바꿉니다. 잔액을 수정하고, 저장값을 수정하고, 권한값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계산이 도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더리움은 원칙적으로 실패한 실행은 상태 변경을 되돌립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계산은 했지만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스왑 버튼을 눌렀는데 슬리피지가 너무 커져서 조건이 깨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컨트랙트는 그럼 거래를 취소해버립니다. 장부에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포인트가 있죠. 근데 왜 수수료는 나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트워크는 일을 했거든요. 검증자와 노드들이 요청서를 읽고 계산을 시도하고 규칙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관점에서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공은 상태가 바뀐다. 플러스 계산비를 낸다. 실패는 상태는 안 바뀐다. 플러스 계산비는 낸다. 이걸 알고 있으면 실패를 볼 때도 시스템이 날 털었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이 취소됐구나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왜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내는지, 즉 결정성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상한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결과가 같아야만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입력이면 같은 출력이 나와야 합니다. 이걸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보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컨트랙트가 이런 코드를 쓴다고 해봅시다. 지금 시간을 보고 결과를 바꾸겠다. 이 노드의 컴퓨터 환경을 보고 결과를 바꾸겠다. 랜덤 숫자를 뽑아서 결과를 바꾸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마다 지금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컴퓨터 환경도 다르고 랜덤 숫자도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럼 전 세계가 같은 답을 못 냅니다. 장부가 갈라지고 합의가 깨집니다. 그래서 EVM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계산에 쓰도록 제한합니다. 즉,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것, 블록 안에 기록된 것, 이미 합의된 것, 이런 것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확인 질문. 이더리움은 편한 컴퓨터가 아니라 같은 답을 내기 위해 환경을 제한한 컴퓨터다. 자, 이제 누가 이 실행 결과들을 모아서 한 장으로 묶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게 블록과 검증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트랜잭션은 계속 네트워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요청서들을 모아서 이번에 이만큼 처리했다 라고 한 장의 기록으로 묶어야 하죠. 그 한 장이 블록입니다. 초보 버전으로 블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 업데이트 한 페이지, 그리고 블록을 제한하고 네트워크가 그 블록을 승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검증자라고 부릅니다. 검증자를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서로 감시하는 회계 담당자들입니다. 한 명이 장부를 쓰면 조작이 쉬우니 여러 명이 감시하고 규칙대로 쓴 장부만 채택하는 구조. 검증자들은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제한하고 다른 검증자들과 노드들은 그 블록이 규칙대로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증자 한 명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계산 결과가 우리 장부랑 안 맞는데, 규칙을 어겼는데 라고 바로 거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신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전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내 트랜잭션은 왜 어떤 날은 빨리 되고 어떤 날은 한참 걸릴까?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대기열, 우선순위, 혼잡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공용 컴퓨터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쓰려고 하면 혼잡이 생깁니다. 그럼 트랜잭션은 줄을 섭니다. 대기열이 생기죠.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요청서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초보 버전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대체로 더 비용을 내는 요청서가 먼저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검증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선택해야 하니까요. 이걸 현실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택배도 물량이 폭주하면 모든 택배가 한 번에 배송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생기죠. 퀵 서비스가 더 비싼 이유도 그 우선순위 비용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에서 그 우선순위 비용이 우리가 체감하는 가스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압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체감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면 가스비가 비싼 날에 이더리움이 망했다가 아니라 공용 컴퓨터가 혼잡하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혼잡이 심하면 모두가 에러내서 실행하려고 할수록 비싸지고 느려진다. 그래서 확장 구조가 필요해진다.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권은 이더리움 세계 컴퓨터의 엔진, EVM이 무엇인지, 왜 전 세계가 같은 결과를 믿는지 설명서처럼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EVM은 공용 계산기다. 트랜잭션은 그 계산기에 넣는 입력값이다. 실행은 요청서 확인, 계산, 규칙 확인, 기록이다. 상태는 장부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더리움은 같은 입력, 같은 출력을 강제한다. 블록은 처리 결과를 한 장으로 묶은 것이다. 검증자들은 그 장부 업데이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혼잡이 생기면 대기열과 우선순위가 생긴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은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같은 답을 내는 컴퓨터다. 이 문장이 잡히면 왜 이더리움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확장 구조가 필요해졌는지 다음 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4권에서는 오늘 계속 등장한 단어 하나, 상태, 스테이트를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저장이 비싼지, 왜 상태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L2와 연결되는 이유까지 설명서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